침묵의 목소리가 정의를 외치다. 햇빛이 따스하게 법정을 비추던 날, 모두의 숨이 멈춘 순간이 있었다. 5살 소녀 지민이 하얀 진돗개 백구를 안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소녀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그녀의 작은 손에 들린 강아지 목줄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윤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까? 피고인 박준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항의했다. 말 못하는 아이와 개 한 마리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인 앉으십시오. 특수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준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의자의 등을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지민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다. 피고인 박준호, 아동납치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한소영이 서류를 펼치며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민은 백구를 꼭 끌어안은 채 피고인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백구의 하얀 털이 순간적으로 곤두섰다. 상처 입은 왼쪽 앞다리를 가진 이 진돗개는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였다. 지민이 박준호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신호와도 같았다. 갑자기 백구가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법정에 메아리쳤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 숨을 들이켰다. 박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 일순간 무너졌다가 곧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조 판사의 날카로운 눈이 그 순간적인 당황을 놓치지 않았다. 휴정을 선언합니다. 조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다. 검사와 변호인은 내 방으로 오십시오. 윤서는 딸을 품에 안았다. 괜찮아, 우리 지민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여전히 소리 없이 울었다. 백구만이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조 판사는 퇴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법조 경력에서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 말 못하는 아이와 한 마리 개가 정의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일었지만 동시에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몇 달 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 지민은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아이였다. 윤서가 부엌 창문으로 딸을 지켜보며 미소 짓던 그날 생활의 평온함이 산산조각났다. 지민아, 이거 심어볼래? 윤서는 꽃씨 몇 개를 내밀며 물었다. 지민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 꽃은 무슨 색이 피어나요? 지민의 맑은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다. 아마도 보라색일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윤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다. 금방 올게. 마당에서만 놀고 있어. 윤서는 부엌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김 선생님. 통화는 5분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윤서가 다시 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마당 문이 열려 있었고 낯선 남자가 지민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건 정말 맛있는 사탕이야. 한번 먹어볼래?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위험했다. 지민아, 윤서의 비명이 공기를 갈랐다.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황급히 일어섰다. 그는 검은색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었고 타이어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지민은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그 순간 이후로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날 밤 경찰이 집에 왔다. 지민은 그림을 통해 남자의 모습을 표현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웃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박준호라는 용의자를 찾아냈다. 그는 평범한 외모의 남자였지만 최근 몇 주간 그 지역에서 목격되었다고 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당 형사가 윤서에게 말했다. 아이가 증언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어렵습니다. 윤서는 밤마다 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지민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침묵에 휩싸였다. 윤서는 딸을 품에 안고 매일 밤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 나쁜 사람이 다시는 너에게 오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윤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났다. 박준호는 여전히 자유의 몸이었고 증거 없이는 그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지민의 침묵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 침묵 속에 공포가 자라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도 지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모든 의사의 진단은 같았다. 외상성 선택적 함구증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지민의 눈빛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마침내 아동심리학 전문가 김민우를 만났을 때 윤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지민의 그림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반려동물 매개 치료를 시도해볼까요? 김민우가 제안했다. 동물은 때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윤서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다음 날 그들은 동물보호소를 찾았다. 다양한 동물들 사이에서 지민은 무반응으로 서 있었다. 그때 구석에 있던 하얀 진돗개가 눈에 띄었다. 이 진돗개는 특별한 아이예요. 수의사가 말했다. 얼마 전 학대당한 채로 발견됐는데 왼쪽 앞다리에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매우 영리하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윤서는 지민을 진돗개에게 데려갔다. 처음에 지민은 뒤로 물러섰지만 진돗개가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자 그녀의 눈에 작은 변화가 일었다. 백구라고 불러요. 수의사가 말했다. 그 순수한 하얀 털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날부터 지민과 백구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지민이 개 옆에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김민우는 이 상호작용을 주에 깊게 관찰했다. 흥미롭군요. 지민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 움직임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구가 그에 반응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과 백구의 유대감은 깊어졌다. 지민은 여전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미묘한 움직임으로 백구와 대화했다. 더 놀라운 것은 백구가 그 신호에 반응하여 특정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김민우는 그의 기록에 적었다. 지민이 자신의 감정을 백구를 통해 표현하는 것 같다. 이것은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윤서는 딸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비록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서 한소영 검사는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민의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박준호를 기소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를 유죄로 만들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했다. 검사님, 오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다가와 말했다. 박준호의 변호인이 새로운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박준호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요. 바로 그때 법원 복도 반대편에서 박준호가 변호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검사님. 박준호가 능글맞게 인사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죠?
한소영은 대답 대신 차갑게 노려보았다. 같은 시간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최영철 노인은 자신이 본 것을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그날 오후 지민과 대화하던 남자를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재판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할아버지, 시력이 좋지 않으시다면서요. 박준호의 변호사가 신문하는 동안 비웃음을 지었다. 그날 안경도 안 쓰셨다면서요. 정말 확실하게 보셨나요? 최영철은 손을 떨며 대답했다. 내 눈이 나빠도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이었소. 하지만 배심원들의 표정은 의심스러웠다. 노인의 증언은 큰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한소영은 무력감을 느꼈다. 박준호는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법원 날짜가 다가올수록 한소영의 불안은 커져갔다. 증거 부족으로 박준호가 풀려난다면 지민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김민우 치료사였다. 검사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지민과 백구에 관한 건데 법정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소영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떤 발견인가요? 직접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올 수 있으세요? 한소영은 재빨리 자켓을 집어들었다. 희망의 불씨가 작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박준호의 가면을 벗길 기회일지도 모른다. 비록 평범한 진돗개가 법정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었다. 재판 당일 법원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아동납치 미수 사건, 오늘 새로운 증인 출석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윤서는 지민의 손을 꼭 잡고 법정으로 향했다. 지민은 다른 한 손으로는 백구의 목줄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저기 봐, 걔를 데리고 왔어. 기자 한 명이 속삭였다. 대체 무슨 의도지?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준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지민과 백구가 입장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판사의 선언과 함께 모든 이들이 자리에 앉았다. 한소영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부,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피해자 지민 양이 외상 후 선택적 함구증을 겪고 있어 언어적 증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신 그녀의 정서적 지원 동물인 진돗개 백구를 통해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박준호의 변호사가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걔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법정 모독입니다. 조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아동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로 허가합니다. 단, 걔의 반응만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민은 증인석으로 안내되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백구의 목줄을 꽉 쥐고 있었다. 한소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민아, 괜찮니?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너를 놀라게 했던 사람이 있니? 지민은 말없이 박준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코드를 입력하는 것처럼. 백구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의 짖음은 분명한 위협의 신호였다. 법정이 술렁였다. 박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의 변호사가 다시 항의했지만 이미 모든 배심원들의 시선은 박준호에게 꽂혀 있었다. 피고인 조판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이전에 이 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박준호는 목을 가다듬었다. 아닙니다. 전혀.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한소영의 보좌관이 급하게 법정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한소영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한소영의 눈이 커졌다. 재판장님, 긴급히 휴정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조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30분간 휴정을 선언합니다. 윤서는 지민을 품에 안았다. 박준호는 변호사와 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이제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구는 계속해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박준호를 주시하고 있었다. 휴정 시간, 조판사의 개인 집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조차 공기 중의 심각함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무슨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겁니까? 조판사는 책상 위에 손을 모으며 한소영 검사를 바라보았다. 한소영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강원도에 위치한 박준호 명의의 별장에서 불법 감금 흔적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량에서 채취한 흙 샘플이 해당 별장 주변 토양과 일치합니다. 김민우 치료사가 말을 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민과 백구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제가 수개월간 관찰한 결과 지민은 특정 손가락 움직임으로 백구에게 신호를 보내고 백구는 그의 반응에 특정 행동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민이 특정 손동작을 할 때마다 백구는 일관된 반응을 보였어요. 마치 지민의 목소리가 된 것 같았어요. 조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법조 경력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다. 법적으로는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의 반응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재판장님, 한소영이 단호하게 끊었다. 이 아이는 트라우마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찾은 유일한 소통 방법이 이계를 통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판사는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법리와 정의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었다. 백구가 박준호를 이전에 만난 적이 있을 가능성은요? 그가 문득 물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김민우가 답했다. 백구는 지민이 사건 이후에 만난 동물입니다. 다만 동물들은 인간의 공포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민이 박준호를 보고 느끼는 두려움을 백구가 감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 웅성거리고 있었다. 증인 진돗개라는 단어가 이미 뉴스 속보로 퍼지고 있었다. 개의 증언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판사가 마침내 말했다. 강원도 별장에 대한 수사영장을 즉시 발부하겠습니다. 그곳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한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복도로 나오자 박준호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서커스입니까? 개의 짖음을 증거로 채택하다니요. 한소영은 차갑게 응수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지민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백구의 목줄을 꼭 쥐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하얀 개만이 그녀의 유일한 안전선처럼 보였다. 재판이 재개되자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한소영 검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지민 양을 다시 한번 증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증인석으로 향했다. 백구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이 작은 소녀와 그녀의 진돗개에게 집중되었다. 지민아, 한소영이 다정하게 말했다. 피고인을 한 번 더 볼 수 있겠니?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지민의 손가락이 미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듯한
혹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백구가 즉시 반응했다. 그는 격렬하게 짖으며 박준호를 향해 몸을 던지려 했다. 윤서가 급히 백구의 목줄을 붙잡았지만 그의 분노는 명백했다. 법정이 술렁였다. 박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미세하게 움찔했다.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인 한소영이 박준호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이 개를 처음 보는 것입니까? 왜 당신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박준호는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개들은 때때로 낯선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법정문이 열리고 정형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그는 한소영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한소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재판장님, 강원도 별장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요청이 있는데 치료사 김민우 선생님과 백구를 현장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박준호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조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허가하겠습니다. 단,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윤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을 데려가지는 않을 거죠? 아닙니다. 한소영이 안심시켰다. 지민은 여기 머물러야 합니다. 김민우 선생님과 백구만 갈 것입니다. 지민은 처음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백구의 목줄을 더 꽉 붙잡았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김민우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지민아, 백구가 진실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곧 돌아올 거야. 약속할게. 지민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백구의 목줄을 놓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이제 희망이 더 크게 빛나고 있었다. 정형사는 백구의 목줄을 조심스럽게 잡고 김민우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박준호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에게 명백해 보였다. 조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별장 수색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판을 2시간 휴정합니다. 강원도의 산속, 경찰차 2대가 좁은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높은 소나무들이 늦은 오후의 햇빛을 가려 어둠이 일찍 찾아온 듯했다. 정형사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김민우는 조수석에 앉아 백구를 무릎 위에 앉혀놓았다. 정말 특이한 사건이네요. 정형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며 말했다. 20년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김민우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차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백구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귀를 쫑긋 세우는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하게 낑낑거리며 창문 밖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조심하세요. 뭔가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그들은 숲속 작은 공터에 자리한 통나무 별장에 도착했다. 이미 몇몇 경찰들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이쪽입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관이 그들을 맞이했다. 아직 완전히 수색을 마치진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별장 문턱을 넘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장간에서 새를 내리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로 지저댔다. 김민우와 정형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등줄기에 오싹함을 느꼈다. 별장 내부는 겉보기에는 평범했다. 오래된 가구, 먼지 쌓인 책장, 작은 부엌.
하지만 거실 한쪽 벽에 붙은 책장을 옮기자 숨겨진 문이 드러났다.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백구의 반응은 더욱 강렬해졌다. 백구를 데리고 있던 김민우조차 그를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지하실은 차갑고 습했다. 희미한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바닥에는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쇠사슬이 고정되어 있었다. 구석에는 아이들 장난감과 여자아이 옷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구석, 쇠사슬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다. 살아있어. 정형사가 충격의 목소리를 떨었다. 빨리 의료팀을 불러. 소녀는 약 9살로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 길게 자란 머리카락,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 경찰이 다가가자 그녀는 더욱 몸을 웅크렸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여성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6개월 전 실종된 소라였다. 백구는 계속해서 흥분된 상태로 지하실 주변을 돌아다녔다. 때로는 맹렬하게 짖다가 때로는 소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김민우는 그 순간 지민과 이계 사이의 특별한 연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이 마련한 정의의 도구처럼 느껴졌다. 서울 법원으로 돌아오는 길, 정형사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김민우는 백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평범한 진돗개가 가진 영향력이 거대한 범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소라는 어떻게 됩니까? 김민우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정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병원에 있어요. 6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작은 지하실에서 본 광경을 쉽게 지울 수 없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김민우가 다시 물었다. 넘치죠. 정형사가 답했다. 지하실 쇠사슬에서 박준호의 지문과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그녀는 박준호를 명확히 알아보았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뉴스는 이미 빠르게 퍼졌고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그들은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소영 검사가 복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형사는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한소영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번갈아 빛났다. 끔찍하군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법정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박준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조판사가 입을 열었다. 강원도 별장에서의 조사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형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차분하게 별장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지하실, 쇠사슬, 소라의 발견, 그리고 DNA 증거까지.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배심원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굳어졌다. 윤서는 지민을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다른 아이도 구했구나. 우리 지민아. 한소영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인 박준호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감금 및 납치 혐의를 추가합니다. 박준호의 변호사는 어깨가 처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조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허가합니다. 추가 혐의에 대한 심리를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구치소로 이송될 것입니다. 박준호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백구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민은 그 하얀 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희미했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은 일찍부터 인파로 붐볐다. 기자들은 입구를 가득 메웠고 시민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지민과 윤서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다.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 윤서의 어깨를 토닥이기도 했다. 백구는 여전히 지민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조 판사가 입을 열었다. 오늘 특별한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의 부축을 받은 소라가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윤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다. 지민은 처음으로 다른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소라를 바라보았다. 박준호는 이전과 달리 구속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수갑을 찬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피고인 박준호 조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다. 어제 발견된 증거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준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희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고 불필요합니다. 박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자백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조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진정시켰다. 계속하십시오, 피고인. 박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지민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소라를 6개월 동안 감금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충격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소영 검사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넘쳐 흘렀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조 판사가 물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픈 겁니다. 소라는 증인석에서 떨고 있었다. 간호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소라의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피해자를 봐주십시오. 조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당신이 무엇을 빼앗았는지 직시하십시오.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순간 후회의 빛이 스쳤다. 그는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한소영 검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즉각적인 유죄 판결을 요청합니다. 또한 최고 형량을 구형합니다. 조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피고인 박준호, 그가 마침내 말했다. 본법원은 당신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양형 선고는 일주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만 가장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박준호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날카롭게 짖었다. 그것은 마치 승리의 외침 같았다. 지민과 소라의 눈이 마주쳤다. 두 소녀 사이에 말없는 이해가 흘렀다. 그들은 이제 같은 악몽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법정이 문을 닫고 1시간이 지났지만 지민과 윤서는 법원 계단에 앉아 있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백구는 조용히 지민의 곁에 누워 있었다. 이제 집에 가자. 지민아, 윤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때 한소영 검사가 계단을 내려오다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와 백구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어. 지민은 여전히 말없이 백구만 바라보았다. 한소영은 윤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일 양형 선고 전에 소라의 가족이 당신과 지민을 만나고 싶어 해요. 괜찮을까요?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도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다음 날 서울 어린이병원의 조용한 회의실. 소라의 부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과 윤서가 들어서자 소라의 어머니 장미경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윤서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의 딸과 그 개가 없었다면. 윤서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린 그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소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전날보다 훨씬 생기 있었다. 지민은 백구의 목줄을 꼭 쥔 채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는 지민을 향해 미소 지었다. 안녕, 지민아. 너의 개. 정말 특별하구나. 지민은 대답 없이 백구를 소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데려갔다. 백구가 머리를 돌려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부드럽게 소리를 내며 소라의 손을 핥았다. 모두가 놀라 숨을 들이켰다. 김민우 치료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백구가 소라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때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그 지하실에서 개 소리를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소라에게 집중되었다. 가끔 밤에 창문 밖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제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었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안녕, 개야라고 속삭였어요. 지민이 갑자기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소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소라가 지민의 손을 잡자 두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없는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백구는 두 소녀 사이를 오가며 부드럽게 짖었다. 그 순간 모두는 이 하얀 진돗개가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임을 확신했다. 다음 주 양형 선고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북적였다.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이 진돗개 사건의 마지막 결말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며 윤서는 지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지민은 여전히 백구의 목줄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공포보다는 평온함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서기의 선언과 함께 조판사가 입장했다. 박준호는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섰다. 그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 더욱 초췌해졌고 어깨는 완전히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한 미소를 짓지 않았다. 피고인 박준호에 대한 양형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조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때 박준호의 변호사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잠시만요. 의뢰인이 최종 발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조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허가합니다. 피고인, 말씀하십시오. 박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지민과 백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개. 저는 처음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법정이 긴장감으로 조용해졌다. 조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뜻입니까, 피고인? 박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소라를 가두었던 지하실 창문 밖에 종종 하얀 개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그 근처 마을의 개였을 겁니다.
소라가 그 개에게 말을 걸곤 했죠. 그리고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제가 지민을 데려가려 했을 때 근처에서 하얀 개가 크게 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생각지 못했는데 한소영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건 새로운 증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동물 행동학 전문가가 급히 법정으로 소환되었다. 그는 진돗개를 포함한 개들의 놀라운 기억력과 지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종류의 개들은 인간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윤서는 백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그 하얀 개가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함께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조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은 법정 역사상 가장 특이한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그는 최종 판결문을 들어올렸다. 피고인 박준호, 본법원은 당신에게 아동 납치, 불법 감금 및 정신적 학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가석방 없이 복역하게 될 것입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 이끌려 나갔다. 그가 지민 앞을 지나칠 때 백구가 날개를 펄럭이듯 꼬리를 흔들며 부드럽게 짖었다. 박준호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진돗개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민과 윤서의 집 앞에는 연일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조용히 문을 닫고 세상의 시선을 피했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윤서는 거실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에 지민과 함께 심었던 보라색 꽃들이 빗방울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다. 지민은 소파에 앉아 백구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백구는 지민의 곁에 누워 때때로 고개를 들어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초인종 소리에 윤서가 문을 열었다. 한소영 검사와 김민우 치료사가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윤서가 그들을 안으로 맞이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김민우의 눈이 커졌다. 지민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윤서는 미소 지었다. 네, 요즘은 많이 그려요. 백구와 함께 있을 때 특히 더요. 한소영은 조심스럽게 지민에게 다가갔다.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지민은 그림을 들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푸른 하늘, 커다란 나무,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뛰어노는 두 소녀와 하얀 개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한소영이 말했다. 백구와 함께 놀고 있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김민우는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지민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림 치료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음악 치료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서가 차를 내오는 동안 한소영은 박준호의 공소장을 펼쳤다. 그가 법정에서 최종 발언을 한 이후 추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서의 손이 떨렸다.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이. 한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다행히도 실제 납치까지 이어진 건 소라 한 명뿐이었어요. 다른 경우는 모두 미수에 그쳤죠. 대화를 듣고 있던 지민이 갑자기 그림을 그리던 연필을 내려놓았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지민은 입술을 약간 움직였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지민아, 윤서가 딸에게 다가갔다. 지민은 다시 한번 입술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안.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민이 입을 열었다.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6개월 만에 처음 들리는 딸의 목소리였다. 무서워. 하지 않아.
지민의 목소리는 끊어지고 힘들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백구가 지민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며 부드럽게 짖었다. 지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김민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지민이 말을 시작했다는 건. 윤서는 딸을 품에 안았다. 바깥에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한 달 후, 봄의 끝자락에 서울은 여름의 열기를 서서히 느끼고 있었다. 김민우 치료사의 사무실 창문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은 지민의 공식적인 치료 종료일이었다. 마지막 세션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김민우가 미소 지으며 지민에게 물었다. 지민은 아직 완전히 자유롭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짧은 문장은 천천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그릴래요. 윤서는 딸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의 눈물을 참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다. 김민우는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내밀었다. 오늘은 무엇을 그리고 싶니?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백구는 여전히 지민의 곁에 앉아 때때로 머리를 기울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그리는 동안 김민우와 윤서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민우가 물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 달에 제주도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지민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소라의 가족도 비슷한 시기에 제주도로 이사한대요. 아이들이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네요. 자연 속에서 두 아이가 함께 치유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지민이 그림을 들어 올렸다. 그림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제주도의 풍경, 그리고 그 속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소녀가 그려져 있었다. 두 소녀 곁에는 하얀 진돗개가 뛰어놀고 있었다. 백구, 우리랑 갈 거예요. 지민이 천천히 말했다. 물론이지. 윤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때 지민이 갑자기 백구에게 손을 내밀었다. 백구는 그녀의 손에 부드럽게 머리를 기댔다. 지민은 백구를 바라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백구야,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기쁘게 짖었다. 그 순간 지민의 입가에 진짜 미소가 번졌다. 김민우는 감동한 눈빛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 아이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백구, 이 하얀 개가 해낸 일은 그 어떤 치료사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한 마리 개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사랑과 신뢰의 힘이죠. 김민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지민이 속삭였다. 백구는 그녀의 말에 화답하듯 기쁘게 짖었다. 이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두 영혼, 작은 소녀와 하얀 진돗개는 서로에게 목소리가 되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었다. 희망은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지민에게는 그것이 바로 백구였다. 말을 할 수 없는 소녀와 상처 입은 개가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섭리였는지도 모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엄숙한 법정안, 6살 소년 김민준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작은 어깨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와 어른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츠러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 민준은 더 이상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오늘 그는 부당하게 기소된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민주는 하얀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어머니 박소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옷을 다림질했다. 마치 온 세상에 이것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고, 민준이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싸우러 왔다고 말하는 듯했다. 싸움이라고 해도 폭력적인 것이 아닌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다. 피고인석에는 김민준의 아버지 김정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근심으로 가득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스했다. 김정우는 성실한 노동자였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강도 혐의로 법정에 서 있었다. 그에게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만한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판사석에는 중년의 여성 판사 이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는 아이들을 여러 번 봐왔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솔직함과 숨길 수 없는 아픔이 그곳에 있었다. 이수진 판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민준에게 증언대로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준은 천천히 다가갔다. 작은 손으로 단단히 증언대를 붙잡았다. 그의 다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법정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이름이 뭐니? 판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김민준입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또렷했다.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아빠를 구하러 왔어요. 뒤에서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위해 증언하는 어린아이라니 누가 그 말을 믿겠어? 검사는 민준을 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유치한 공연을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판사는 고개를 기울여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민준은 침을 삼키고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누구한테도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그날도 그냥 넘어진 아주머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누가 아빠가 도둑이라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아빠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아빠의 작업복만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법정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그 단순한 말들은 법정의 무감각한 분위기를 꿰뚫는 일격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사람들은 민준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가 말한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지만 이 사회가 때로는 증거 없이 선입견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판사는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법조계에서 수많은 사건과 증언을 보아왔지만 오늘 이 어린아이의 몇 마디가 그녀로 하여금 이 법체계가 정말 공정한지 의문을 품게 했다. 만약 우리 아빠가 부자였다면 그래도 체포됐을까요?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그의 까만 눈이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질문은 어두운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울려 퍼졌다. 판사는 침묵했다. 검사는 고개를 돌렸고 변호인은 손을 꽉 쥐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순진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불공정을 보아왔고 오늘 그의 진심으로 그들이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것을 말했다. 민준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빛났지만 확고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돈이 많았다면 이렇게 대우받았을까요? 법정의 분위기는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판사는 눈앞의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옳은 일을 하고 법을 따른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한 아이의 눈빛 앞에서
그녀가 믿어온 규칙들이 너무 경직되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민준아, 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구나.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야.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모두가 이 순간부터 이 재판이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공정함에 대한, 진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에 대한 대화가 되었다. 민주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작은 손으로 증언대를 꽉 쥐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겨우 6살이었지만 오늘 그는 아무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진실을 말해야만 했다. 판사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소년의 질문은 너무 예리했고 사회 전체가 알고 있지만 거의 말하지 않는 문제의 핵심을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증거에 따라서만 판단한다는 걸 알고 있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증거는 정확해야 해요. 아빠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빠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법정은 종이처럼 조용했다. 아무도 소년이 방금 한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검사가 일어나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상황을 장악하려 했다. 얘야, 너의 아버지는 사건 현장에 있었어. 목격자가 그를 봤어. 우리는 그를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그들은 진실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아빠가 가난한 노동자라는 것만 보고 아빠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 있었어요. 아빠가 무죄라는 것을 알아요. 판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너도 그곳에 있었다고? 네, 민준이 대답했고 그의 눈에는 빛이 떠올랐다. 저는 모든 것을 봤어요. 법정의 모든 시선이 소년에게 집중되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의 변호사조차 놀란 표정이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럼 이 증인이 사건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는지 들어보자. 김정우의 변호사, 중년의 남성은 경험이 있었지만 명백히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아, 그날 내가 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소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운명의 날을 회상하며 그의 눈빛에 불안함이 스쳤다. 그날은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아빠가 저를 데리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우리가 막 잡화점을 나왔을 때 한 여자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넘어짐이 심했고 그분의 가방이 멀리 날아갔어요. 아빠가 달려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빠가 막 가방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을 때 어떤 남자가 크게 소리쳤어요. 도둑이다. 저 사람이 그 여자의 가방을 훔쳤다. 민주는 잠시 멈추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빠를 땅에 밀쳤어요. 그들은 넘어진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아빠의 더러운 작업복만 보고 아빠가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소리쳐서 아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넘어진 여자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찰이 왔을 때 그들은 군중 속 한 사람에게 물었고 그 사람은 자기 눈으로 아빠가 가방을 훔치는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이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빠는 그냥 그 여자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소년의 이야기는 너무 분명했다. 복잡한 내용이나 화려한 언어가 없었지만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판사는 검사를 향해 돌아섰다. 이 증인은 사건의 전개를 바꿀 수 있겠군요. 넘어진 여성의 증언을 다시 검토하고 싶습니다. 검사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분명히 불만족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은 빠르게 말했다. 재판장님,
이 어린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명백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그 여성을 소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 여성을 데려와 다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지켜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김정우가 정말 유죄라고 확신하지 않았다. 몇몇은 소년을 존경의 눈길로 조용히 바라보았다.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김정우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마도 감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자신을 부당한 유죄 판결에서 구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정을 나오면서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그들이 아빠를 믿을 거예요. 김정우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꽉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쳤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법원 밖의 하늘은 흐렸지만 전보다는 무겁지 않았다. 민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 정의가 그의 가족 편에 설지는 다음 재판에서 답을 얻을 것이다. 3일 후 재판이 계속되었다. 오늘 법정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방청객들은 더 많았고 민준의 강력한 증언 이후 새로운 전개를 모두가 기다리는 듯했다. 판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엄숙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사색의 기색이 있었다. 그녀 앞에는 그날 넘어졌던 여성, 법원이 소환한 중요한 증인이 있었다. 그녀는 이민지라고 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는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했다. 옆에는 검사가 있었고 그는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그는 자신이 거의 승리를 확신했던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증거도 원하지 않았다. 판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민지 씨, 오늘 여기 보충 증언을 제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은 조용히 기다렸다. 이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 저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어요. 넘어져서 가방이 멀리 날아갔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한 남자가 달려왔어요. 그가 몸을 숙여 제 가방을 집어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이 흔들렸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가방을 훔치려고 했나요? 이민지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제 가방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집어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그가 도둑이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경찰이 왔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틈이 없었어요. 법정에 술렁임이 퍼졌다.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변호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민지 씨, 지금 김정우 씨가 당신의 가방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민지는 침을 삼키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성의 말은 검사가 세운 사건의 직격탄과 같았다. 모든 것이 갑자기 뒤바뀌었다. 판사는 검사를 바라보았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분명히 상황을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명백한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주요 증인이 혐의를 부인했다. 잠시 침묵 후 검사는 마지못해 말했다. 증인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전체 사건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즉시 나섰다. 재판장님, 저는 혐의를 기각하고 김정우 씨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휴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 정말로 기소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우리는 피고인에게 정의를 돌려줘야 합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분명히 모두가 김정우가 성급하고 부당하게 기소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다.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오랜 구금 이후 처음으로 김정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퍼졌다.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정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무엇을 가져올까? 3일 후 재판이 재개되었다. 오늘 법정은 더 이상 이전처럼 차갑고 무감각한 곳이 아니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희망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고 일부는 조용히 밖에 서서 지켜보았다. 모두가 특히 이민지의 증언 이후 사건의 결과를 알고 싶어 했다. 판사가 들어와 망치를 두드려 재판 시작을 알렸다. 그녀는 법정을 둘러보았고 시선은 민준, 그리고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김정우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숙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증거, 증인 증언을 재검토하고 기소 과정을 검토한 후 저는 이 사건이 객관성이 부족하게 처리되었다는 많은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 없이 누군가를 기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명확히 할 것입니다. 검사는 불편해 보였지만 그는 사건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변호인이 일어나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의뢰인 김정우 씨는 처음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았습니다. 아무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가난한 노동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빠르게 그를 범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술렁였다. 그 말은 새롭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양심을 찔렀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누군가의 유죄나 무죄를 결정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녀는 검사를 향해 돌아섰다. 혐의를 유지할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아무도 더 이상 김정우를 하루라도 더 감옥에 둘 수 없었다. 판사는 천천히 망치를 두드렸다. 모든 증거와 증인 증언을 검토한 후 법원은 피고인 김정우가 무죄임을 선언하며 즉시 석방을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울기 시작했다.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김정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을 향해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꽉 안았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없었다면 아빠는 아마 결코 석방되지 못했을 거야. 법정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김정우에게 축하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심의 눈길이 아닌 존경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판사는 일어서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애야, 오늘 내가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진실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내처럼 정의를 위해 일어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공정, 진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했다. 그날 민주는 아버지만 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재판 후 김정우는 공식적으로 석방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지난 어두운 날들을 떨쳐내려는 듯했다. 옆에서는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마치 놓으면 아버지가 차가운 감옥의 벽 안으로 사라질까 두려운 듯했다. 법원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단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지켜보았고 아버지를 위해 일어선 6살 소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몇몇은 김정우와 악수를 하러 왔고 다른 이들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어른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어. 소녀는 그저 가볍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아마도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두 부자는 법원을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민준의 어머니 박소연을 만났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울었고 지금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정우 씨, 그녀는 달려가 남편을 꽉 안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꿈일까봐 그녀가 놓으면 모든 것이 다시 예전처럼 될까 봐 두려운 듯했다. 김정우는 부드럽게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나 돌아왔어. 민주는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그들의 가족은 다시 함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일어난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건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언론은 전체 법적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한 용감한 소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공유했고 법적 시스템의 공정성과 편향성에 대한 글이 넘쳐났다. 일부 사람들은 질문했다. 만약 그날 민준이 없었다면, 만약 그 소년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면 김정우는 무죄 판결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김정우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없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였다. 재판의 판사도 이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녀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한 아이가 어른들이 쉽게 간과한 불공정을 얼마나 명확하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생각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그녀는 다른 판사들과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부당한 유죄 판결 징후가 있는 사건 재검토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다. 그녀는 한 재판에서의 올바른 결정이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민준의 가족 쪽에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다. 김정우가 감옥에 있었던 날들은 각자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김정우는 민준을 무릎에 앉히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내가 아빠가 한 가지 깨닫게 해줬어.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더 현명한 것은 아니야. 때로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진실을 더 잘 볼 수 있단다. 민주는 아버지의 품에 기대며 전보다 더 평화로움을 느꼈다. 창밖에는 하늘이 맑았고 예전의 어두운 날들의 구름은 더 이상 없었다. 김정우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민준 가족의 삶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들이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불공정에 둘러싸인 날들은 각자의 마음에 흔적을 남겼다. 민준의 어머니 박소연은 여전히 긴 잠 못 이루는 밤들, 아들을 품에 안고 끝없이 눈물을 흘렸던 때를 잊을 수 없었다. 김정우는 돌아왔지만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김정우 쪽에서는 석방되었음에도 그는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가 일하던 공장의 사장은 그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전과자였던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난 문제를 원하지 않아, 정우 씨. 그가 일자리를 다시 청했을 때 사장은 말했다. 당신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도 우리 공장의 평판은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없어. 김정우는 그저 침묵했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떠났다. 그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알아챘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아버지를 관찰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물었다. 아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김정우는 아들의 질문에 약간 놀랐다. 무슨 뜻이니? 아빠가 왜 직접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아빠는 손재주가 좋잖아요. 작은 수리점을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빠는 더 이상 어느 누구의 불공정함도 겪지 않을 거예요. 김정우는 놀라움과 함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었다. 그는 평생 남을 위해 일했고 자신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말은 그에게 씨앗을 심었다. 여러 날 밤 그는 뒤척이며 생각했고 마침내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박소연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남은 가족의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았다.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몇몇 지인들도 작은 도움을 보탰다. 그 돈으로 김정우는 집 근처 시장에 작은 공간을 임대하고 간단한 오토바이 수리점을 세웠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조금씩 자신의 손과 헌신으로 김정우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고장난 오토바이를 끌고 가게에 왔다. 그는 김정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머뭇거리며 말했다. 정우 씨, 당신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당신에게 불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는 손을 멈추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는 가볍게 웃었다. 어쨌든 저는 오토바이 수리가 필요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것은 작은 순간이었지만 큰 의미를 가졌다. 그날 이후로 김정우는 점점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한때 의심했던 사람들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그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은 단순히 수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가난한 노동자들, 불공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옳은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민주는 매일 가게에 와서 아버지를 도왔다. 소녀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 더 이상 누구에게도 멸시받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박소연이 문득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내가 재판에서 증언한 것을 후회한 적 있니? 소녀는 잠시 멈췄다가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할 거예요. 박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김정우는 아내와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렇다. 그들의 삶은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간이 흘러 김정우의 작은 수리점은 시장에서 친숙한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수리하러 오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저 대화하러 힘든 하루 일과 후 쉴 곳을 찾아 들르기도 했다. 어느 날 민준이 가게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단정한 남자였다. 그는 가게를 둘러본 후에야 말을 꺼냈다. 정우 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김정우는 고개를 들고 잠시 놀랐다. 그는 재판에서 그를 변호했던 변호사였다. 물론 기억합니다. 김정우는 서둘러 도구를 내려놓고 다가갔다. 아직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요. 변호사는 가볍게 웃었다. 전 그저 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과거일 때문이 아니라 제안 때문입니다. 김정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제안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저는 당신의 사건을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경우에 관심이 있어서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사건이 해결된 후 저와 몇몇 동료들은 비슷한 부당한 유죄 판결 징후가 있는 다른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옆에 서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했다.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고 자신을 변호할 목소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저는 당신을 우리의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은 변호사가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경험은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김정우는 놀랐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그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에게는 민준처럼 진실을 말할 용기 있는 아들이 없었다. 잠시 침묵 후 김정우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겪은 것과 같은 불공정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이 나눔 세션에 참여하여 약자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는 반짝이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모든 일이 있은 후 아버지가 단지 명예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집 앞 현관에서 부자가 함께 앉아 있을 때 민주는 문득 물었다. 아빠, 이 모든 일을 겪은 것을 후회해요. 김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들아. 아빠는 결코 그런 날들을 다시 겪고 싶지 않지만 내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그는 아들에게 돌아서서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그리고 내 덕분에 아빠는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어. 민주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한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정의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진실의 빛을 찾도록 돕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다. 그 사건으로부터 1년 후 김정우의 작은 수리점은 번창했다. 그의 정직함과 근면한 작업으로 인해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민주는 학교에서 더 이상 죄수의 아들이 아니라 용감한 진실의 수호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김정우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사회의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변화의 대리인이 되었다. 변호사와 함께 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법적 시스템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다른 가족들을 만났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민준이 그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용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민준은 신진다오 개를 얻었다. 그는 그 개를 진실이라고 이름 지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항상 그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었다. 진실이라는 개는 민준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으며 마치 자신이 소년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때로는 밤에 민준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으로 악몽을 꾸기도 했다. 아버지가 체포되는 모습, 법정의 차가운 눈길, 진실을 말하라는 압박감. 그런 밤이면 진실이는 언제나 그의 침대 옆에 있었고 부드럽게 그의 손을 핥아 안심시켰다. 도시 다른 쪽에서는 이수진 판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김정우의 사건과 비슷한 20개의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녀의 펜이 마지막 이름 위를 스쳤을 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서울의 번화한 거리 건너편에서는 한 작은 소년이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이었고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가르쳐 주었다. 소년은 아버지를 꽉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아빠, 정의는 실현되어야 해요.